미친 기능의 노트북과 잘생긴 남자의 공통점. 내 것이 아니다. 다들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스비입니다. 에이수스 ROG에서 현존 끝판왕 노트북이 등장했습니다. 이름은 2026 ROG 제피러스 듀오라는 녀석. 예전부터 에이수스는 신기한 새로운 도전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예를 들어 폴더블 노트북이나 듀얼 스크린 노트북 같은 거를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것을 몇 년간 만든 노하우로 진짜 제대로 된 노트북을 하나 출시해서 저도 도저히 궁금해서 참지 못하고 미리 한번 써봤습니다. 이야, 얘는 현존 끝판왕 노트북이라고 할 만큼 가격도 엄청납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가격은 약 900만원대. 물론 요즘 이제 뭐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전반적인 노트북 가격이 올라간 것도 있기도 하지만 어마어마합니다. 가격만큼이나 성능도 좋아요. 거의 웬만한 데스크탑보다 더 빠른 성능을 갖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거기서도 이 제품의 큰 특징이 하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무궁무진한 녀석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급의 노트북은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와 사용성을 보여주는지 한 달간 사용해본 후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보통 제가 리뷰를 하게 된다면 디자인부터 살펴보지만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제피러스 듀오 듀얼 스크린을 탑재한 녀석입니다. 자, 노트북을 열면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노트북이에요. 일반적인 노트북인데 여기서 하단에 있는 키보드를 떼잖아요. 자, 이렇게 듀얼 스크린이 나옵니다. 그것도 애매한 듀얼 스크린이 아니에요. 16인치의 3K OLED 120Hz 스크린이 위쪽 아래쪽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요즘은 일을 하거나 게임할 때도 듀얼 모니터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게 노트북에도 이제 들어온 거예요. 아마 크기는 다르지만 이 정도 OLED 모니터를 두 개를 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가격도 쉽지 않고요. 저도 처음에 얘를 받고 박스를 열자마자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OLED 특유의 비비드한 쨍한 색감도 되게 좋았고 메인 패널은 G싱크도 지원하거든요. 그냥 휴대용 게이밍 머신으로는 끝판왕인 거죠. 그래서 얘는 또 노트북이라서 밖에 들고 다니는 녀석이기 때문에 밖에서 썼을 때 어땠냐 보니까 밝기도 스펙상 1100니트, 야외에서 시인성도 좋았습니다. 1100니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노트북에서 쉽게 보기 힘든 밝기이긴 해요. 태격 같은 경우에도 DCI P3를 100% 커버하기 때문에 뭐 게임뿐만 아니라 작업용으로도 모니터로는 끝판왕 스펙이죠. 그리고 스펙표를 보다 보니까 재밌는 게 있었습니다. 델타 E가 1 미만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색 정확도로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보려고 하는 원래의 색과 모니터가 보여지는 실제의 색과 색상 사이의 거리를 숫자로 만든 거예요. 여기서도 이 수치가 1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모니터와 원본과 거의 구분할 수 없는 수준이다 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이 정도의 디스플레이 스펙이라면 대부분 가격이 이제 몇백만 원까지 가요. 대신 단점도 하나 있긴 했습니다. 약간 화이트, 회색 배경이 있는 곳에서는 OLED RGB 배열 때문인지 뭔가 그 자글자글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것 빼고는 전반적으로 디스플레이는 진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터치 스크린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밑에 있는 디스플레이도 터치가 가능해요. 또 재밌었던 점은 여기에 고릴라 글래스 DXC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요거는 반사를 줄이는데 어느 정도 초점이 둔 이제 글래스이긴 하지만 긁힘이나 표면 보호도 어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 터치 스크린을 쓰게 된다면 보통 손으로 많이 하거나 아니면 이제 펜도 쓰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긁힘 방지 내구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반사가 완전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쨍한 화면인 대신 빛이 좀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반사는 좀 있긴 해요. 실사용 기준으로도 화면 두 장이 주는 이 작업 공간에서의 체감이 진짜 좋았어요. 심지어 이제 기본적으로 스탠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위아래로 이렇게 두 개의 스크린을 이제 듀얼 스크린으로 쓸 수 있고 또 이제 필요하다면 세로로도 쓸 수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펼쳐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 전환도 이제 가로 세로 자동으로 다 되고요. 이런 제품을 에이수스에서 이번에 처음 만든 것은 아니지만 처음 생각했을 때는 무게 대비 효용이 있나? 라고 싶었는데 물론 무게가 얘 같은 경우에는 2.82kg으로 게이밍 노트북에서 고성능이라고 생각하면 또 막 엄청 무거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휴대용 노트북 중에서는 좀 무거운 편에 속하긴 하거든요. 근데 한번 이동하고 나서 이처럼 테이블 위에서 두고 쓰는 용도라면 이거는 진짜 만족감이 장난 아니다. 일할 때는 하단에 카톡이나 슬랙 같은 메신저를 두고 위에는 메인 작업을 하고 게임할 때도 위쪽에는 게임, 아래쪽에는 공략이나 영상을 동시에 틀어놓고 하기에도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단에 스크린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 노트북처럼 또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블루투스 키보드가 기본적으로 있고 얘는 화면을 덮으면 자동으로 아래쪽에 있는 디스플레이는 꺼지는 방식이에요. 얘도 이제 붙여놓은 상태에서는 크게 떨어지진 않아요. 이렇게 힘을 강하게 줘야 이 자석이 떨어지면서 떨어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거의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흔들어도 자력이 세서 크게 떨어지진 않아요. 이 키보드에도 내장된 배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충전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옆에 보면 저는 온오프도 있고 C타입 단자도 있는데, 사실상 이 C타입은 거의 안 쓰게 돼요. 왜냐면 키보드 뒤에 여기 이제 포거핀 단자가 있기도 하고요. 또 노트북에도 포거핀 단자가 있어서 그냥 얘는 올려두면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C타입으로 한 번도 충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디테일이 되게 좋은 게 포거핀 단자가 여기 노트북 밑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충전할 때는 포거핀 단자가 위로 올라와 있고, 얘를 떼면 포거핀 단자가 또 밑으로 내려갑니다. 충전할 때만 포거핀 단자가 올라오고 떼면 다시 내려가고, 실제로 사용할 때 여기도 이제 노트북에서 터치 스크린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거슬리지 않게 디자인해 놓은 거, 이것도 되게 좋았어요. 그럼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4시간 지나서 이 키보드에 배터리가 얼마나 있는지 체크해봤거든요. 그때 한 64% 정도 남아있었습니다. 대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얘가 부착 상태에서는 거의 그냥 일반 유선 키보드처럼 이제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이것을 떼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블루투스 방식으로 전환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떼자마자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블루투스가 연결돼야 하는 딜레이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물론 엄청 느리지는 않지만 유선처럼 쓰다가 무선으로 이제 전환될 때의 딜레이가 조금 아쉬웠달까요? 터치패드도 커서 이제 사용할 때도 되게 시원시원했고, 키보드 쪽에도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갖고 이런 것도 되게 괜찮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라면 키보드 뒤쪽이 엄청나게 평평하다는 것. 얘는 또 듀얼 스크린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대부분 키보드를 좀 떼서 사용하는데, 여기에 받침대가 있으면 더 좋겠더라고요. 왜냐면 얘를 이제 펼쳐놓고 얘를 그냥 쓰잖아요. 바닥에서 친다라는 느낌이 조금 있어서 여기에 받침대가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또 그것도 한번 살펴봤었어요. 얘는 또 게이밍이기 때문에 무선으로 연결했을 때 딜레이가 있을까, 이것도 해봤는데 게임에 따라서 딜레이가 느껴지는 게임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메인적인 기능이고, 디자인을 이제서야 살펴보자면 상판은 이렇게 LED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 2년 전쯤 구입한 제피러스 G14라는 노트북이 있는데 그 디자인이 상판에 들어갔고, 옆쪽을 봤을 땐 얘는 스크린 2개에다가 키보드가 또 따로 있다 보니까 두께는 좀 있습니다. 중간에 키보드랑 전원, HDMI, A타입이랑 C타입이랑 이어폰 단자가 있고요. 반대쪽에는 C타입 하나, A타입 하나, SD카드, 그리고 전원 버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얘가 하단이 그렇게까지 예쁜 편은 아니에요. 일반 노트북이라고 하기에는 좀 괴상하게 생겼거든요. 위쪽에 받침대가 좀 큼지막하게 있고, 바닥에는 스탠드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킥스탠드가 있습니다. 요거는 한 요 정도까지 펼쳐지면서 각도는 프리스탑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노트북이 외관으로 봤을 때는 엄청 예쁘다까지는 아니에요. 대신 듀얼 스크린이라는 엄청난 장점이 있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뭐 보조 모니터, 케이블, 거치대까지 다 따로 챙기잖아요. 그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깔끔하긴 해요. 저는 이게 왜 더 챙겼느냐면 출장 갈 때마다 제우스랩 같은 보조 모니터를 하나씩 더 들고 다녔거든요. 실제로 사용했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저는 솔직히 가격이랑 무게 빼고는 전반적인 경험이 다 좋았습니다. 제가 외부에서 레이싱할 때, 미팅할 때 노트북을 들고 가면서 일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때마다 다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신기한 건 둘째치고 다들 이때까지 원하던 노트북이다, 그게 얼마냐라고 대부분 주변에서 물어보더라고요. 화질도 화질이지만 화면 2개가 주는 사용성에서의 만족감이 되게 크거든요. 더군다나 노트북은 데스크탑 모니터처럼 크지 않다 보니까 조금 답답한데, 그게 듀얼 모니터로 거의 해결이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노트북에서 한 화면만, 그냥 한 프로그램만 실행시켜도 좀 꽉 차잖아요. 하지만 얘는 키보드를 뗀 다음에 자, 스탠드를 이렇게 올려서 딱 세우고, 코딩할 때 위에는 코드, 아래쪽에는 터미널, 문서, 브라우저, 게임할 때도 메인 스크린에서는 게임 화면을 틀어놓고 아래쪽에서는 뭐 공략이나 디스코드나 채팅, 스트리밍 이런 관리창을 두개도 되게 좋았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얘가 이제 또 이렇게 뒤집으면 세로 모드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뭐 세로 직캠이나 뭐 긴 문서나 긴 코드를 볼 때 이렇게 쓰기에도 좋긴 하지만, 사실 저는 이러한 캐주얼한 컨텐츠를 볼 때는 크게 안 쓰게 되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이제 세로로 문서나 코드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 모드가 좀 유용하게 쓰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들 듀얼 모니터로 쓰면 활용도가 되게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제 보조 모니터를 최근에 막 유행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구입을 하셨잖아요. 근데 아쉬운 건 전원이라든지 밝기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쉽지 않은데, 얘는 하나로 해결되니까 진짜 좋아요. 또 제가 좋았던 점이라면, 이제 외부에서 쓸 때 노트북을 보면 화면이 이제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시선이 보통 이렇게 돼요. 근데 얘는 메인 디스플레이가 듀얼로 쓰면 위에 있으니까 오히려 목도 편하더라고요. 아, 그것도 있었다. 이제 우리가 따로 구입해서 듀얼 모니터를 노트북에서 쓰잖아요. 이 노트북 모니터, 보조 모니터 색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얘는 색감도 동일해요. 그리고 발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자면 크게 얘는 발열감이 없긴 했습니다. 물론 스크린이 하단에 있고 여기 밑에 프로세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발열
발열감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우리가 노트북을 사용할 때 웬만하면 키보드 위에서 쓰기 때문에 요거를 따로 이렇게 쓴다? 그러면 키보드가 따로 나와 있어서 여기서는 발열이 전혀 없고 터치를 할 때 하단에 발열감이 좀 있긴 하지만 그게 요거는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듀얼 스크린 모드로 쓸 때 노트북 밑에 여기도 이제 고무 패드가 있어서 받쳐줘서 이것도 좋았고요. 아, 그것도 가능했다. 얘도 이제 360 노트북처럼 이렇게 완전 얘가 플립처럼 뒤집히지 않지만 한 320도 정도로 이렇게 이제 텐트 모드처럼 사용 가능한 것도 좋았습니다. 아니면 이제 바닥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이제 지금 보잖아요. 공유 모드, 복제, 확장 이렇게 있는데 확장됨. 네,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완전 반대로 이렇게 쓸 수 있게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크린 엑스퍼트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애니메이션도 봐요. 이런 것도 이제 게이밍 감성에 맞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5손가락으로 펼치면 네, 이렇게 전체 화면 모드가 되는 것도 있고요. 키보드 같은 것도 이렇게 이제 꺼낼 수 있고 다시 집어넣을 수도 있고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이런 것도 눌러보면 여기 유틸리티 있잖아요. 유틸리티 컨트롤 패널을 열면 여기서 또 재밌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쪽에 이거를 두고 뭐 시스템 볼륨을 이런 식으로 작업할 때 좀 편하게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고 밝기도 여기서 슬라이드로 조절도 할 수 있고 뭐 음소거나 이런 이제 기능들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듀얼 스크린 또 터치로 활용하면 또 좋은 게 뭐냐면 지금 딱 이렇게 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1번 스크린, 2번 스크린에 보낼 것이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1번 스크린에 있는데 2번 스크린에 던지잖아요. 그러면 이 창이 2번 그러니까 밑에 있는 보조 모니터로 이동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도 조금 밑으로 내리잖아요. 화면 분할 또 쉽게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런 거 진짜 잘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1번으로 보내고 2번으로 보내고 전체 화면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스피커도 상당히 매우 괜찮았습니다. 얘는 트위터 2개, 우퍼 4개로 스피커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간단하게나마 한번 들어보면 스피커 매우 괜찮습니다. 특히 노트북 구조상 단단한 저음을 내기 힘든데 얘는 좀 많이 채워진 듯한 느낌이 있고 트위터랑 우퍼가 따로 있다 보니까 고역대, 저역대 다 이 구분되는 소리 그 해상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돌비 애트모스도 지원했고 특히 영상을 볼 때 아니면 게임을 할 때 이 소리가 좋다라는 게 확실히 좀 체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랬어요. 아니 이게 분명히 스크린도 달리고 여기 안에 뭐 프로세서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공간적 스피커를 만들기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했지? 해서 자료 스펙을 찾아보니까 구조상 좀 최적화를 잘했다고 합니다. 위아래 스피커가 이제 진동을 서로 상쇄해서 작은 공간에서도 저음을 더 안정적으로 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또 노트북에서 중요한 것은 성능. 얘 스펙은 CPU는 인텔 코어 울트라 9 386H에 16코어 16스레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픽도 어마어마해요. 엔비디아의 RTX 5090 랩탑을 탑재한 녀석이죠. 램 같은 경우에도 얘는 64기가 램이 들어갔고요. 저장 공간도 기본이 1TB이지만 슬롯이 또 있기 때문에 추가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더라고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 노트북에서 넣을 수 있는 스펙을 다 넣었다. 하지만 얘는 좀 이제 듀얼 스크린에 최적화가 되어 있고 이렇게 듀얼 스크린처럼 특화된 노트북은 내부 구조상 발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프로세서 위에 스크린이 있고 이 스크린에서 나는 열도 꽤 많기 때문에 성능은 아무리 풀로 때려 박았다 하더라도 조금 아쉬울 것 같은데 하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성능 테스트를 해보고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그냥 이 발을 쿨링 구조에서는 미친 설계를 했다랄까요? 대신 RTX 5090이 들어갔지만 스펙상 TGP는 150W로 조금 아쉽긴 해요. 그럼 벤치마크의 결과는 어땠냐? 먼저 긱벤치 6입니다. 데스크탑 CPU로 치자면 인텔 코어 울트라에 들어가는 이제 245K랑 비슷한 점수대입니다. 싱글은 2921점, 멀티는 17172점으로 싱글이랑 멀티가 조금 이제 소폭 낮기는 하지만 거의 그 정도와 비슷하다. 그럼 발열이 있었을 때의 점수를 볼 수 있는 시대벤치는 어땠냐? 먼저 시대벤치 2026에서는 싱글은 518점으로 245K 대비 1.5% 정도 낮았고요. 멀티는 5117점으로 11.2% 낮았습니다. 시대벤치 R23에서도 2026이랑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요. 이것만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데스크탑 245K랑 비교했을 때 생각보다 성능이 평범한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 얘는 기본적으로 데스크탑 프로세서가 아니라 노트북 프로세서가 들어갔다는 점. 그리고 이제 데스크탑 245K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력 소모가 125W입니다. 터보에서는 159W이고요. 근데 인텔 코어 울트라 9 386H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25W이고 터보시 80W로 소비 전력이 완전 달라요. 쉽게 말해 밥은 반을 먹으면서 성능 차이는 크지 않다라는 것이죠. AI 연산을 알아볼 수 있는 긱벤치 AI에서도 성능 차이가 꽤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245K와 비교했을 때 단장밀은 약 20% 낮았지만 반장밀과 양자화에서는 무려 3배나 높았어요. 그래서 NPU 활용이 중요하신 분들은 오히려 데스크탑보다 노트북 프로세서가 더 좋다. 그래픽을 볼 수 있는 3D 마크도 돌려봤습니다. 타임스파이 같은 경우는 21,263점으로 데스크탑 GPU로 치자면 RTX 5070이랑 근접한 성능이에요. 타임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에서도 비슷했습니다. 특히 익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부호가 강한 4K 환경에서 보는 테스트인데 여기서도 5070이랑 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 이 외에도 스피드웨이나 포트 로얄을 돌렸을 때도 5070과 거의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그러면 작업 성능은 어떠냐? 블렌더 테스트도 해봤거든요. 245K랑 5070 Ti 조합 데스크탑이랑 이제 비교했을 때는 약 1.4에서 5% 낮지만 전반적으로 데스크톱 5070 Ti에 근접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휴대성에서 이 정도의 성능을 보여준다?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전력 소모는 그보다 훨씬 더 적으면서요. 게임도 어느 정도까지 돌아가는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먼저 온라인 게임 기준으로 봤을 땐 로스트아크 같은 경우에 평균 163프레임이 나왔고요. 리그 오브 레전드도 평균 한 200프레임 가까이 나와주더라고요. 오버워치도 평균 한 204프레임, 배틀그라운드도 평균 222프레임으로 사실상 온라인 게임을 하는 데는 프레임이 엄청 잘 나와준다. 메인 디스플레이가 G싱크에다가 120Hz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스펙은 온라인 게임에서는 충분히 풀로 다 뽑아줘요. 실제로 플레이했을 때 평균 프레임도 잘 나와줬고 장시간 플레이해도 크게 프레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음은 트리플 A급 게임들. 여기서는 레이 트레이싱을 최고로 하고 뭐 그래픽도 무조건 풀옵션으로 올리고 DLSS를 지원하는 게임들은 이제 2배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사이버펑크 벤치마크에서는 평균 88프레임, F125에서는 평균 52프레임, 붉은 사막은 평균 88프레임 정도 나와줬습니다. 트리플 A급 게임에서 60프레임 이상은 되기 때문에 게임 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요. 대신 이거는 이제 풀옵션 기준이라서 웬만한 게임을 이 노트북으로 하는 데는 성능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성능이 상당했습니다. 보통 노트북은 또 발열이 심하면 두께가 얇다 보니까 이제 스로틀링으로 인해서 프레임이 좀 저하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얘는 어떻게 잘 잡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자료 스펙을 다시 한번 찾아봤죠. 보니까 리퀴드 메탈에다가 베이퍼 챔버, 듀얼팬, 특수 그라파이트, 나노 절연 뭐 필름 지금 쓸 수 있는 거는 다 때려박은 느낌? 아마 이게 바닷가의 단자 설계도 잘 해놨을 거예요. 아까 봤다시피 밑에 있는 받침대의 두께도 조금 더 높고 뒤로 또 열기가 빼다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이지 않을까. 소음 부분에서도 좋았습니다. 일반적인 웹서핑이나 작업을 할 때는 거의 무소음 수준으로 가능하더라고요. 심지어 얘는 제로팬 기능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료로 봤을 때 만약 이게 내부의 온도가 50도 이하잖아요. 그러면 제로팬 모드가 되더라고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중간에서도 딱히 게임을 안 하니까 팬 돌아가는 소리도 안 들려요. 고부하 작업 시 키보드 중앙 상단부에 체감되는 열감이 있긴 하지만 뜨겁다까지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게임을 할 때는 고부하 작업 시에는 소음이 좀 크기는 하죠. 이것도 터보 매뉴얼 모드에서 풀로드로 했을 때 이제 소음이 좀 큰 정도였고요. 만약 이제 성능 모드 정도로 두고 이제 좀 타협을 하면서 좀 쓰잖아요. 그때는 시끄럽다까지는 아니어서 이때는 게임 한다고 해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스펙상 45dB 이하로 제어한다고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면 얘는 성능도 성능이지만 스크린도 2개이다 보니까 배터리가 어떨까? 나름 준수했습니다. 밝기 100%의 4K 스트리밍 영상 테스트에서는 GPU 얼티밋 모드에서는 2시간 19분, 표준에서는 9시간 28분, 최적화 모드에서는 9시간 14분이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표준 모드로 놓고 쓰면 영상 재생했을 때 배터리 타임도 꽤 괜찮더라고요. 듀얼 스크린으로 썼을 땐 최적화 모드로 하면 4시간 57분 갔습니다. 이때도 나름 괜찮은 수준이에요. 싱글로 썼을 때보다 딱 반이 되는 정직한 배터리 타임이죠. 또 이렇게 영상 재생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웹서핑이나 업무를 볼 때 듀얼 스크린을 켜놓고도 배터리가 어느 정도 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이때는 총 4시간 46분 동안 사용 가능했습니다. 무려 싱글 스크린이 아니라 듀얼 스크린으로 썼는데도 일반적인 작업에서는 거의 5시간 조금 덜 가는 배터리 타임을 보여준 것이죠. 물론 게임을 하게 된다면 엄청 빨리 닳긴 하지만요. 충전도 꽤 빨랐습니다. 전용 충전기로 했을 때 0에서 100%까지 1시간 37분이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2026 ROG 제피러스 듀오를 써봤을 때의 느낌이 어땠냐? 성능은 당연히 풀 스펙을 때려박았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이제 성능을 보여주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듀얼 OLED 들어간 것에 대한 만족감이 훨씬 더 크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 일반 게이밍 노트북으로 보면 좀 과하긴 해요. 그냥 게임만 할 거면 굳이 이 제품을 살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럼 이 노트북을 어느 사람한테 추천을 해야 되냐? 외부 출장을 가면서 일반적인 작업용 노트북으로 쓰면서도 게임을 풀옵션으로 즐기고 싶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노트북으로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물론 이 노트북의 가격 자체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많이 구입할 수 있는 노트북은 아니지만 특정 조건에 맞고 가격에 상관없이 최고의 퍼포먼스, 최고의 작업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장난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성능이 워낙 좋아서 야 성능으로 만족하겠지 했는데 듀얼 디스플레이 그것도 OLED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만족감이 장난 아니에요.